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생각을 하면 재난 현장에서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 저희가 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러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결국 PTSD로 이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지금은 경희대병원에 있지만 국군 수도병원에서 한 9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PTSD 클리닉을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사고는 계속 나는데 환자는 오지 않고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그 개념이라는 게 이때 보통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마주할 때는 거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지 매우 오래된 상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고 직후에 가면 과연 이것을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 PTSD 센터에서 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스크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현장에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좀 스크린을 하는 것, 이것을 추천을 하였고요. 하지만 그 무증상,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증상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육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 자체를 루틴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초기에 해야 될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심리적 응급처치,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정상화, 그리고 소셜 스포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도병원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했었고요. 초기에도 가지만 그분들이 계속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것이 2013년도 처음 이제 살인 사건이 났던 그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한 건데요. 그것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기도 연천 GP 총기 난사는 다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2005년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14년 세월호와 같은 해에 벌어진 강원도 고성의 총기 사고는 아실 텐데요. 사실 2005년만 하더라도 현장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 병사가 주위의 동료들을 8명을 살해를 했는데요. 실제로 남아있는 병사들의 대부분은 다치지 않은 친구들인데 PTSD로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의병 전역을 했는데요. 거의 동일한 사고가 2014년도에 있었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수도병원 과장 맡고 있는 전환가람 중령과 한 3주 정도는 강원도 고성에서 22사단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은 분들은 수도병원으로 가고 저는 부상당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심리적 응급처치를 했는데요. 의병 전역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거의 동일한 사건인데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심리적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그 사고와 관련돼서 이천 참사와 관련돼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뭐 그 현장에 뭐 수사관들과 거의 같이 3주를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안 좋은 분들은 수사관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요거는 서울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또 3명을 총기로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고 원래는 6개월 정도 팔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3개월 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추가적인 팔로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후에 매년 뭐 TV에 나올 만한 군에서 큰 사건 사고들이 한 다섯 여섯 건 터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6년 정도 동안 3천 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드리고 평가를 하고 필요한 분들은 개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의병전역, 몸 다치지 않은 분들 중에 의병전역한 친구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개입을 하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2차적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걱정을 뭐 당연히 저도 했었지만 일을 하면서 오히려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2차적 이득을 줄이는 법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걱정들은 거의 안 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 이득은 본인이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기서 결국에는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뭐 당연히 결과들이 좋기 때문에 군에서도 신뢰를 주시고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가고 사건 사고만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활동에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활동이지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국 곳곳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선별 도구 뭐 이런 것들 쓰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실제로 위험군 분류는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현장에 노출된 분들 보면 대략 한 30명 정도면 한 명, 두 명 정도가 고위험군이고요. 나머지 한 여섯, 일곱 명 중등도 위험군, 나머지는 대부분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고위험군 정도만 입원을 하고 중등도는 정기적으로 병가 관찰을 하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약간씩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대신 정기적으로 평가만 하자. 그렇게 이제 보통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4년 고성 총기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 고위험군이 한 두 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중등도 그래서 3개월 뒤에 가보면 많은 경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1개월 만에 고위험군 없었고 3개월 뒤는 거의 대부분 저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뭐 다양한 척도들도 저희들이 이때 연구를 했었는데요. 많이 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몸이 다친 분들, 부상까지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PTSD의 유병률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몸 다치지 않고 현장에 목격하신 분들은 실제로 보신 바와 같이 10% 미만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물론 이태원 참사 자체가 워낙 끔찍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트라우마 사고보다는 좀 더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일한 현장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 뭐 제가 가는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사고를 이제 당한 분들이니까요. 외상과 관련된 그 위험 요소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고위험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정신건강이 취약했던 분들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혹은 사회적 지지가 이제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도 누가 지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가, 누가 지금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가, 그럼 그분들을 조금 더 고위험군으로 생각하고 케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약물 치료는 아직 예방에는 도움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그리고 불안이 있을 경우 가급적 벤조디아제핀은 좀 피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존성이 좀 덜한 프로프라놀롤이라든지 뭐 아고틴 뭐 이런 뭐 커티아핀 뭐 이런 종류로 수면 조절이라든지 불안 조절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물 치료가 도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는 좀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불면 불안 조절을 위해서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 심리적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결국 이후에 그 후유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세월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재난 상황에서 여러 그 자료들을 만들었고 또 여기 석정호 교수님이 이제 개발한 PFA 자료들을 군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다가 이제 뭐 코로나 때는 그 코로나 환자들을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또 8개월 동안은 경기도의 정신건강 그 복지센터에서 네, 그 정신응급 선별진료소 코로나 이제 검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재난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뭐 이쪽 분야의 일이 힘들긴 하지만 되게 또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계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잠깐 중단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국민 심층 상담이라고 민간학회에서 저희 대신정을 비롯한 세계학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희가 한 6,500명 정도의 확진자분들을 비롯해서 전화 상담을 해드렸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비대면 상담이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을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들한테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역할들은 정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 이렇게 전문가가 초기부터 개입을 하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이 몇 년 동안 3천 명 이상들의 재난 상황에 노출된 분들을 보면서 저희 그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재난 정신건강위원회에서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